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길고 긴 행동 지원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행동 지원 구조와 틀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바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과 개별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비교하는 것들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키워드들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WPBS라고 하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 및 목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었나요? 바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교사들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중재 접근 방법으로서 예방적이고 긍정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중재 방법이다라고 하는 키워드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학교 차원과 밑에 나오는 개별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비교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사실 학교 차원의 PBS에서도 개별 차원의 그 긍정적 행동 지원 그 실행 절차를 포함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연속체 모형에서 1차, 2차, 3차 예방에 해당하는 연속체, 학교 차원의 PBS의 연속체 모형에서 3차 예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었습니다. 그쵸? 이 개별 차원 행동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 차원의 PBS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중재 절차를 학교 전체로 확대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요. SWPBS라고 하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핵심 요소라고 하면 선생님들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까요? 우리 4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바로 성, 실, 자, 체 이렇게 우리 두 문제를 외웠었는데, 성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라고 하는 것, 자료, 체계 이렇게 해서 4가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핵심 요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해당 기출문제 한 2번 정도 언급된 적이 있었고, 각각 안에 세부적인 요소들까지 선생님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성과라는 것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학생의 사회적 능력 향상과 학업 성취 향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말하는 것이었고, 실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학생의 성취를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지원하는 증거 기반의 연구 실제들이었습니다. 증거 기반의 연구 실제라는 것은 그 무수한 연구로 인해서 그 우수성이 입증된 중재 전략들을 적용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구를 교사가 실시할 때는 중재 충실도를 높여서 제공해야겠다는 부분이었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료 같은 것들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자료 수집에 근거해서 이렇게 중재가 효과적인지 또는 중재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학생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체계 같은 것 체계는 특히 학교의 모든 교직원,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대상들, 그런 행정실 그런 분들도 이러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체계나 자원 같은 부분들이었어요. 이 4가지 핵심 요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였어요. 그쵸? 그래서 연속체라는 그 삼각형 모형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2015년 모형에서는 그 각각의 단계를 구분짓던 그 선들이 없어지면서도 각각 연속체 모형으로 생겨서 어떤 그 특징이 있었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중재의 강도는 세지는 거였고, 또 이렇게 내려올수록 지원의 범위는 점점점 넓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는 이러한 연속체 모형의 행동 지원 체계를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각각의 단계에 하는 예방 목표를 살펴보시면 1차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나요?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편적인 중재를 실시하겠더라라는 부분이었죠. 특히 보편적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각각의 학교 전체 어떤 학교에서도 그 기대 행동들을 각자 규칙을 수립해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대 행동을 수립할 때 그런 원칙들도 살펴보았었고요. 2차 예방 같은 경우에 사실 1차 예방의 그런 보편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집단의 약간 표적 중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2차 예방에 사용하는 그런 중재들은 또 특히 키워드가 1차 예방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3차 예방에 적용하는 모든 중재들은 사실 1차 예방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었던 것 같아요. 3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1차, 2차 다 통과한 정말 심각한 고도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로 이 학생들에게는 고강도의 집중적인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해야겠더라라는 부분이었죠. 특히 3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차원의, 개별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차 예방,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보편적인 중재.
자, 넘어가 볼게요. 개별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개별 차원 떼버리고 그냥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잘 알고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에요. PBS라고 하는 것. 그래서 PBS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셔야 될까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 전통적인 행동 수정과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예전에 과거의 행동 수정, 응용 행동 기법 분석에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학생의 그 행동만 보고 중재를 했었다면, 이제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정말 그 학생의 문제 행동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 그 기능에 맞는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학생에게 중재를 제공하고 있는 정말 모든 사람의 삶의 질까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었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정의, 목적 기억해 주시고요. 구성 요소 제가 알려드렸는데 두 문제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진이는 교생이었는데 교생 삶이 존중받았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방적인 접근이어야 되고 진단에 기반해야겠죠. 진단에 기반해서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고, 교육적인 접근입니다. 단순히 이 학생 행동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교육적인 접근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학적인 접근이었다는 거, 이 학생의 그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체계적인 생태학적인 환경을 다 분석한 다음 그런 중재를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중재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단순히 이 학생의 눈으로 드러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감소가 목표인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의 질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이고 종이라고 해서 종합적인 접근인 것까지 선생님들 꼭 키워드 기억하시면서 외워주세요. 구성 요소가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잘 떠올리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이것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셨고, 실행 절차 보시면 우리가 각각 세부적인 것들 정말 많이 공부를 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무엇부터 이루어지게 되나요? 바로 이 학생의 문제 행동, 표적 행동을 선정한 다음에 어떤 것부터 순서대로 가르칠지를 교사가 중재의 우선순위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 행동의 우선순위화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학생의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잖아요?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우리는 표적 행동이라고 하고, 해당하는 표적 행동은 사실은 긍정적인 행동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행동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표적 행동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표적 행동 중에서 학생의 문제 행동을 대상으로 해당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 절차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절차에서 주로 문제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적 행동이라는 건 선생님들 기억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교사가 학생 행동을 바라볼 때는 표적 행동을 바라보면서 일단 어떤 행동이 긍정적이고 어떤 행동을 표적 문제 행동인지를 선정한다는 거 측면에서 표적 행동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의 관찰한 행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사가 중재의 우선순위를, 표적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거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었나요? 문제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결정하게 되었는데, 1순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정말 위협적이고 신체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파괴 행동이 1순위 중재 대상으로 선정되고, 2순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학습에 심각한 그런 방해를 초래하는 방해 행동, 3순위는 이제 자신의 경미한 방해 행동 또는 분산 행동 등으로 약간 그럼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중재 우선순위 결정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런 문제의 심각도의 정도에 따라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이제 각자 기능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2단계 넘어와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 바로 전통적으로 실시해왔던 행동 수정과 다른 이유가 바로 기능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학생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능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이라고 하면 정말 필요하겠죠. 기능평가를 통해 학생의 문제 행동의 원인과 그 기능을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중재를 처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에 맞는 것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효과성 잘 봐주시고요. 문제 행동 기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5가지 유형과 6가지로 나눠서 봤던 거 기억하실까요? 메이어의 분류에 따르면 5가지 이렇게 해서 관심 끌기, 막 놀이와 오락, 과제 또는 자극의 회피,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각 자극의 회피 이런 것들로 5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 6가지로 분류했을 때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가 뭐 정적 자극과 부적 자극을 나눠서 뭐 이것이 활동을 얻기 위한 거냐, 아니면 감각을 얻기 위한 거냐, 사회적 자극을 얻기 위한 거냐에 따라서 6가지로 나눠서 봤었습니다. 각각의 예시도 써봤으니까요. 한번 가셔서 복습해 주시면서 문제행동의 기능을 물어볼 때는 5가지 기능 측면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 문제행동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 후속 결과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는 그것을 정적 강화 측면에서 설명할지 부적 강화 측면에서 설명할지를 나누어서 선생님들께서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각의 기출문제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특히 가장 기출문제에 언급되는 부분이 5가지 분류에 따른 거지만 한 번 여기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유지시키는 그 후속 결과의 변인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능평가의 유형은 크게 간접평가와 직접평가, 기능 분석이라고 하는 3가지 관찰, 수집 방법이 있는 거죠. 간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가장 효율적으로 교사가 이 학생의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모님과의 면담일 거예요.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런 문제행동을 했을 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부모님과의 면담이나 아니면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학생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바로 간접평가가 되겠죠. 간접평가와 직접평가를 나누는 기준은 교사가 직접 그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면 직접평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교사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학생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은 간접평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평가, 교사가 직접 관찰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행동 분포 관찰 기록이라고 해서 산점도라는 거 있었고요. 2번째, 일화 기록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ABC 관찰 기록, ABC 관찰 겉목표, ABC 행동 기능 관찰지라고 하는 이 각각 ABC 관찰지는 사실 학생의 행동과 선행 사건, 후속 결과에 따라서 교사가 차례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것이 ABC 관찰 기록지였다면, 이것을 미리 겉목표로 만든 형태가 ABC 관찰 겉목표였고, 거기다가 플러스 행동의 기능까지 추가한 것이 ABC 기능평가 관찰지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접 평가고요. 기능 분석이라는 것 선생님도 중요했는데 우리가 이후에 배울 개별 대상 연구가 바로 기능 분석 방법인 거죠. 우리가 이제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문제 행동의 기능이 무엇인지 약간 추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그 추론을 확정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기능 분석이었다는 거 선생님들 꼭 영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분석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보니까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작해서 이 학생의 문제 행동 전에 선행 사건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후속 결과를 바꿔보기도 하는 다양한 실험 검증 절차를 거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각한 자해 행동이나 공격 행동 같은 경우에는 기능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도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죠. 여기까지 기능평가의 유형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정보 수집을 통해서 기능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의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했다면 교사는 가설을 수립하게 되죠. 가설을 수립을 통해서 이제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의 문제행동과 이제 우리가 교사가 처치할 중재의 그런 목표를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가설이에요. 그래서 가설 같은 경우에는 가설 작성 형식에 맞게 교사가 작성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가설 작성 형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아동 이름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선행 사건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문제 행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문제 행동의 기능, 이 4가지 가설 작성 형식에 포함되게 가설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설을 수립했다면 이제 그 행동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행동의 조작적 정의였죠. 유아에서는 특히 이러한 용어 같은 것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조작적 정의라는 거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통해서 보여드렸을 때 이 학생의 단순히 수업 방해 행동에서 엎드리기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수업 시작한 후 3분 이내에 책상에 이런 식으로 엎드려가지고 한 5분 동안 그 행동을 지속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수업 방해 행동 중 엎드리기 행동이라고 조작적 정의한다라는 식으로 누가 봐도 이 학생의 엎드린 행동을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자세하게 정의하는 것이 조작적 정의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조작적으로 정의된 행동을 바탕으로 이제 교사는 행동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 학생에게 바람직한 행동 목표를 장단기 또는 단기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행동 목표 세울 때 필요한 4가지 또 작성 형식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헷갈렸던 게 가설 작성 형식이랑 행동 목표 세우기 전 헷갈렸는데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표로 한번 비교해서 외웠었죠. 행동 목표 수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바람직한 행동. 이 행동을 정의할 때 그 동사는 누구나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위 동사였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절대 측정 가능한 동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든지 발표할 수 있다라든지 누구라도 관찰할 수 있을 만한 용어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바르게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구체적이지 않은 동사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 행동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 동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과 또 세 번째는 그 행동의 수락 기준, 그다음에 그 행동의 조건이라고 하는 4가지 형식을 포함해서 행동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설 확정은 특히 이렇게 괄호 쳐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필요하다면 이제 그 행동의 기능이 정말 확실한지 가설 확정을 하겠지만 해당하는 가설 확정 같은 경우에는 가설 수립 후에 직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단계는 조금 괄호 쳐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행동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교사가 그 문제 행동 기능에 따른 행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행동 지원 계획 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3가지 모두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가지에는 크게 선행사건 또는 배경사건 중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학생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행동 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기술 교수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감소 기법, 바람직한 행동 증가 기법이라든지 새로운 행동 습득 기법,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고요. 3가지 행동 지원 계획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배경사건이나 선행사건 중재에 있어서 배경사건이 무엇인지 선행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봤었어요. 배경사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주는 약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실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는 행동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 학생이 뭔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왔을 때 그러한 문제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였죠. 선행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 문제 행동을 직접 유발하는 그 전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환경을 재구조화해 줌으로써 이 학생의 문제 행동 발생을 예방시켜주는 예방적인 접근이 바로 배경 또는 선행사건 중재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 학생의 문제 행동 기능에 따른 선행사건 중재 전략들 너무 중요했었죠. 크게 뭐 관심 끌기부터 과제 회피, 그다음에 뭐 자기 조절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선행사건 중재 전략들 선생님들 몇 가지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그쵸? 관심 끌기라면 교사나 또래가 미리 그 전에 관심이나 접근 같은 거를 증가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과제 회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 있었을까요? 뭐 과제의 길이나 과제 난이도, 그다음에 과제 그 텀 중간 쉬는 시간의 텀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이 학생에게 그런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선행사건 중재 전략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체기술 교수라는 거 선생님들 보시면 학생의 문제행동 대신에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대체기술 교수였고요. 교체기술이라는 것과 대점의 인내기술, 일반적인 적응기술이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험 나왔던 부분이 바로 교체기술과 대점의 인내기술이었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도 대체기술 교수 나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행동에 대한 후속결과 중심의 중재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각각의 뭐 바람직한 행동 증가 기법,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감소 기법들 다 배울 거고요. 위기관리 계획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위기관리 계획이란 건 어떤 것이었나요? 자, 이 학생의 도전 행동이라는 거, 문제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도전 행동이에요. 도전 행동이라는 것은 교사나 학생들 또는 다른 사람들 다 위험하게 만드는 정말 심각한 문제 행동을 우리는 도전 행동이라고 하죠. 이러한 도전 행동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위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바로 위기 관리 계획입니다. 위기 관리 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뭔가 행동을 가르치거나 중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요소가 그 위기의 형태, 그 위기의 시간,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떤 다른 학생들 어떻게 보호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장기 지원이 있어서 당연히 삶의 질을 변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르쳤던 그런 행동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행동 지원을 그 문제 행동 기능에 따라서 행동 중재를 실시했다면 그 효과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PBS의 실행 절차들이었어요. 그렇게 쭉 우리가 엄청 많은 내용을 배웠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각각 학생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정 방법과 관찰 기법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행동의 측정 단위와 자료 요약 방법,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봤었습니다. 행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단위에는 횟수와 같은 빈도로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의 길이,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지속 시간이라든지 지연 시간, 이렇게 시간의 길이로도 측정할 수 있고, 아니면 강도와 같은 단위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러한 측정을 했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까 보시면 직접적인 측정 단위, 예를 들어 소리면 데시벨,
데시벨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게면 뭐 킬로그램 또는 뭐 길이면 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해당하는 것들을 비율이나 백분율로 변환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율이나 백분율로 변환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렇게 관찰하는 시간이 다르거나 그런 조건들이 다른 그런 행동들에서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율이나 백분율을 변화시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율을 변화시켰을 경우에는 그런 정확도뿐만 아니라 숙련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행동의 직접 관찰법의 종류가 또 너무 중요했었습니다. 그쵸? 우리 여기서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왔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관찰 기록 체계라고 해서, 특히 빈도 관찰 기록이 무엇인지, 간격 기록법이 무엇인지, 최근에 이제 뭐 지속시간, 지연시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살펴보시는 거 중요했었죠. 일화 기록이라는 거 보시면 뭐 학생의 그런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 문제행동, 후속 결과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식으로 쭉 서술하는 것이 일화 기록이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사의 주관적인 해석과 감정 같은 것들은 따로 기록해야 되고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연속적 산물 기록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남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학생이 부러뜨린 연필의 수, 아니면 버린 휴지의 개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영속적 산물 기록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교사가 미리미리 아니라 제때제때 수집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찰 기록 체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5가지를 공부하게 됐었죠. 빈도 기록부터 통제 제시, 간격 기록 또는 시간 표지법이라고 하는 것과 지속 시간, 지연 시간, 관찰 기록법이 있었는데요. 빈도 기록법이라는 건 당연히, 또는 사건 기록법이라도 한다는 거 용어 기억해 주시고, 빈도 기록법은 그 문제 행동이 발생한 그 횟수를 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빈도 기록의 적절한 행동은 무엇이냐였죠. 어떤 행동이 적절했었죠? 학생의 문제 행동 시작과 끝이 정말 명확해서 불연속적인 행동을 할 때 빈도 기록이 적절했다는 것. 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은 지나치게 빈도가 너무 높은 이러한 상동 행동,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빈도가 높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에 연장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 있어서는 빈도 기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정리해주면 끝입니다. 통제제시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반응 기회 기록법이라고도 하고요. 빈도 기록법과 동일하지만 학생이 반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뭐 10획이어서 10획이 안에서 학생이 정반응이면 동그라미, 오반응이면 X 이렇게 해서 기록하는 것들이 바로 통제제시 기록법이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격 기록법과 시간 표지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그런 행동의 발생 빈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발생 빈도의 근사치를 재는 것으로서 전체 회기를 시간 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간격 안에서 행동이 발생하면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거였죠. 그래서 간격 기록법 안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양한 유형을 배웠었는데 이것이 바로 간격 기록법을 측정하는 거였죠. 전체 시간은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간격으로 나눠서 해당하는 간격 내에서 행동이 발생했으면 동그라미, 발생하지 않았으면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자, 전체 기록법에서 특히 전체 간격 부분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행동 간격 동안 쭉 문제 행동이 지속되어야지만이 플러스로 표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간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동이 지속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두 번째 간격에서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기록하게 되어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분 간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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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되죠. 한 간격에서 조금이라도 행동이 발생했으면 다 기록하는 게 부분 간격이었고, 순간 표지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 표지법이라고 또 하죠. 바로 간격의 마지막 순간에 관찰을 해서 학생 행동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플러스로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간격 기록법 또는 시간 표지법에 해당하는 관찰 기록법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격 기록법 같은 경우에 특히 빈도 기록에서 잴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빈번한 행동이라든지 지속시간이 긴 행동,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용이했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기록법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측정할 수 있고 어떤 행동 측정하기 어려운지를 정리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도 해당하는 소은상동 행동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빈도 기록법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해당하는 소은상동 행동을 잴 수 있는 다른 기록법 체계를 하나 쓰시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빈도 기록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행동 발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해당하는 소은상동 행동을 잴 수 있는 다른 기록법 체계는 바로 간격 기록법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각각의 그런 기록법에 있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시간 같은 경우에는 행동 시작과 끝까지의 지속되는 시간을 구하는 것이라면, 지연 또는 반응 시간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교사가 지시를 하고 학생이 뭔가 행동을 수행하기 전까지 지연되는 시간 길이를 관찰하는 것이 바로 지연 시간이었죠. 지속 시간과 지연 시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강론 내용에서 이렇게 구조화를 했다면, 다른 각론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약간 분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봤었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사건 중심과 시간 중심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했었습니다. 사건 중심 또는 행동 특성 중심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빈도와 지속시간, 지연시간 나눠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여기서는 빈도와 지속시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본 다음 빈도라는 사건 기록법 안에 영속적 빈도기록법, 통제제시, 기준치 도달이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토대로 그냥 구조화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하는 빈도, 지속시간, 지연시간이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법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키워드 있게 가져가실게요. 시간 중심 관찰 기록법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격 기록법을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간격 기록법과 순간 시간 표시법을 시간 중심 기록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구조화만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관찰 방법에 따른 자료 요약 부분은 선생님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그 표 그림, 관찰 기록책에 따라서 학생의 빈도에 관심이 있는지 시간의 길이에 관심이 있는지 따라서 나오는 그 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관찰 방법에 따른 자료 요약 방법도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동 관찰과 측정의 일치도라는 거 너무 중요했어요. 그쵸? 측정의 일치도 우리가 어떤 학생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 한 명만 관찰하면 그 관찰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연구에 있어서 측정을 할 때, 관찰을 할 때는 최소 2명 이상의 관찰자가 같이 관찰한 다음에 이 2명의 관찰의 일치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관찰에 있어서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었죠. 그런 일치도를 위해서 보통은 주 관찰자와 보조 관찰자 2명에서 이렇게 같이 일치도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도 관찰 기록법의 관찰 일치도라고 보면 보통은 큰 수분의 작은 수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큰 수분의 작은 수로 일치도를 구하는 방법이 빈도 관찰 기록법이었고, 통제 제시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도 기록법과 거의 동일하지만 여기서는 간격이 나오잖아요. 반응 회기가. 그래서 여기 1부터 10까지 반응 회기가 있고 학생이 뭐 정반응, 오반응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간격에서 관찰자들이 얼마나 일치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총 10번의 간격 회기에서 일치, 불일치, 일치, 일치 이렇게 했을 때 총 8번이 일치했으면 10분의 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찰 일치도 구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간격 기록법의 관찰 일치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봤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전체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행동 발생과 비발생 일치도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체는 말 그대로 시간, 큰 수분의 작은 수를 구하는 것이었고요. 시간 간격 일치도는 방금 우리가 봤던 통제 제시 기록법처럼 각각의 간격에서 얼마나 시간 간격마다 일치했는지를 보는 것이었고요. 발생 일치도 같은 경우에는 발생과 관련된 것을 보는 거였고, 비발생 일치도는 비발생과 관련된 것을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표로 제가 정리해둔 내용들을 한번 쫙 보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각각 어떻게 썼는지 예시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시간과 지연시간이 관찰 일치도가 나온 적이 많았었어요. 그쵸? 비교적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크게 총 지속시간 또는 총 지연시간 관찰 일치도와 평균 지속시간 또는 지연시간 관찰 일치도가 있었습니다. 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수분의 작은 수를 하는 것이었고, 평균이라는 것은 총 몇 번을 관찰했는지 횟수분의 각각의 평균을 구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선생님들 꼭 한번 기억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이렇게 지속시간과 지연시간 같은 경우에는 2가지로 관찰 일치도를 구하더라. 총 지속시간 관찰 일치도 또는 총 지속시간 총 평균 지속시간의 관찰 일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과 측정의 정확성과 일치도 높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작년에 나왔던 기출 부분이에요. 그쵸? 우리가 관찰을 할 때 2명의 관찰자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관찰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일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반응성이라는 거, 학생이 반응해버리는 거죠.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평소에 하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관찰의 반응성이에요. 내가 평소에는 막 마음대로 행동하던 것을 저기 뒤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것이 바로 반응성이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학생의 평소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관찰의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관찰자 표류 같은 경우에는 관찰자 문제인데, 관찰자가 원래 우리가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이유가 정확한 그 행동을 관찰하면서 표시하기 위함인데요. 그런 관찰자가 이렇게 학생 행동을 보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런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는 그 기준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표류. 관찰자 그런 표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항상 다시 한번 조작적 정의를 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관찰자의 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관찰의 목적을 알고 있다면 관찰자가 거기에 맞게 뭔가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 기대에 의해서 뭔가 그런 연구에 있어서의
그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찰자에게 연구자는 그런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찰하는 행동이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 관찰이나 측정의 일치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까지 다 살펴본 거고요. 선생님들 여기까지 꼭 한번 우리 여기 해당하는 관찰 일치도 구하는 거는 사실 매년 문제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작년에 한번 나왔었고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선생님들께서 표를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이번 시간 끝나고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대상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기초 지식들을 같이 봤었어요. 그쵸? 관련 용어를 위해서 독립 변수가 무엇인지,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 선생님 어떻게 정리했었죠? 독립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교사의 중재였죠.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표적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중재를 제공해서 뭔가 그 실험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개별 대상 연구였잖아요.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독립 변수라는 것, 즉 학생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 종속 변수라는 것은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것.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적 타항도와 외적 타항도 같은 경우에는 내적 타항도는 학생의 행동이 정말 교사의 중재에 의해서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내적 타항도였다면 외적 타항도는 이러한 연구의 효과가 다른 대상들에게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외적 타항도였죠. 해당하는 키워드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사회적 타항도 너무 중요했습니다. 제가 논문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개별 대상 연구에 관련된 할 때 각각의 전부 다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나오는 거 봤었고 또 내적, 외적 타항도 봤었고요. 사회적 타항도 봤었어요. 어떤 것이었죠? 해당하는 중재가, 해당하는 교사가 처치하고자 하는 이 중재가 정말 학생에게 유용하고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이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나중에 중재 실시 전부터 중재 실시 후에도 조사를 통해서 이 중재는 정말 사회적 타항도가 높아요 라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사회적 타항도는 즉 연구자와 실제 우리가 중재를 실시하는 교사와 연결시켜주는 매개 고리가 바로 사회적 타항도예요. 사회적 타항도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초래될까요? 아무리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연구를 하셔도 우리가 그걸 수행하는 교사가 그거 너무 복잡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사회적 타항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 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함된 요소가 최근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재 목표의 중요성과 중재 절차의 적절성, 그다음에 중재 결과의 의미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타항도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까지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다뤄진 적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신뢰도에서 선생님 종속 변수의 신뢰도와 독립 변수의 신뢰도라는 것이 있었죠. 종속 변수라는 거 학생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 행동을 평가를 할 때 간접 평가를 한다면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면 그런 표준화된 도구의 신뢰도를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교사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학생 행동을 관찰한다면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관찰자 간 일치도, 우리가 방금 위에서 배웠던 관찰자 간 일치도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종속 변수, 학생 행동을 뭔가 측정했을 때 신뢰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 학생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따라서 이 학생의 행동을 우리가 표준화된 도구를 봤다면 그 표준화된 도구 자체의 신뢰도를 봐야 될 것이고 또는 이 학생의 행동을 어떻게 봤어요? 관찰을 했다면 관찰자 간 일치도를 기록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 변수라는 건 교사의 중재죠. 교사의 중재에 있어서 신뢰도는 어떻게 확보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중재 충실도예요. 그쵸? 중재 충실도라는 것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교사가 해당하는 교수님들이 연구해 주신 그 연구 자체를 정말 충실하게 그 방법과 절차와 다양한 그 유의사항까지 다 고려를 해서 잘 따르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중재 충실도였어요. 중재 충실도가 높아야지만이 그 효과적인 중재를 잘 실행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신뢰도까지 선생님들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확보된 것들을 토대로 이제 개별 대상 연구를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초선이라는 것도 우리 약간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초선이라는 거 뭐예요? 모든 연구의 시작은 거의 기초선부터 수집부터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단 학생이 중재를 받기 전에 자연스러운 상태에 해당하는 학생의 자연스러운 수행을 우리는 기초선이라고 합니다. 기초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기초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예언적 기능과 서술적 기능. 서술적 기능이라고 하면 학생의 지금 현재 수행 상태를 서술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언적 기능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학생이 중재를 받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학생이 이렇게 공격 행동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 행동이 중재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는 이러한 예언적 기능을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감소되게 되면 학생의 행동은 교사의 중재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선 자료의 기능은 예언적 기능과 서술적 기능이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고 기초선은 안정성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중재를 투입하기 전에 이 학생의 기초선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지만이 중재를 투입할 수 있어요. 기초선의 안정성 크게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초선의 자료점들이 다양성, 즉 파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초선들이 파동, 지나치게 넓은 파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정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료점을 중심으로 파동이 모여 있어야 되고요. 경향성이라는 것, 즉 중재와 반대되는 반치도적인 경향을 보이던지 아니면 자료점이 안정되어 있는 세 점 이상의 자료점이 연속적인 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 자료의 경향성이 확보되었다. 즉 기초선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개별 대상 연구 설계의 각각의 종류를 살펴보실 텐데 제가 표로 하나 그냥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한꺼번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복습했었던 표인데요. 자, 우리 개별 대상 연구에서 크게 반전 설계부터 중다 기초전 설계, 중다 간헐 기초전 설계 봤었고요. 기준 변경, 조건 변경, 교대 중대 설계까지 6개 총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가장 중요한 것이 구간, 어떤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각각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건지 아니면 중재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설계인지를 비교했어야 됐고, 각각의 연구 설계의 장점과 특징,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있어서 각각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B 설계라는 거 우리 반전 설계라고도 하죠. 반전 설계의 구간을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라는 거 우리 기초선인 거 알고 계시죠? A와 B라는 중재 구간, 즉 기초선 하나, 중재 구간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ABA, BAB, ABAB라고 이루어져 있는 4가지 유형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관계, 즉 우리 반전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관계 입증이 목적인 거죠. 그런데 AB 설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는 반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능적 관계 입증이 안 돼요. 단순히 상관관계적인 결론만 도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A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관계 입증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기초선 A, B, A에서는 기초선, 중재, 기초선 이런 식으로 이 중재가 정말 이렇게 학생의 행동이 중재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중재를 빼버렸더니 다시 한번 기초선 상태로 돌아왔네 라고 하는 반전을 통해서 이렇게 기능적 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AB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 말고 그 전에 중재부터 시작하는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자해 행동이나 공격 행동 등과 같이 심각한 문제 행동일 경우에는 기초선을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중재부터 시작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ABAB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복이 2번이에요. 그쵸? 반복이 2번 일어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설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반전 설계 같은 경우에는 AB 설계든 마지막 ABAB 설계든 가장 공통적인 단점이 뭐냐면 습득된 행동, 즉 반전이 불가능한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죠. 내가 수학을 다 배웠는데 자 이제 내 선생님이 중재를 뺄 테니까 너가 기초선 상태로 돌아가봐 하면 난 이미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업과 관련된 것 같은 그런 행동은 반전이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특히 ABAB 설계에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 바로 쿠퍼의 기능적 관계 3가지의 증거 부분이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바로 예언, 그 다음에 예언의 증명, 3번째가 효과의 복제라고 하는 그러한 기초선에서의 그래프 기억하셔야 되죠. 어떻게 있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AB 설계가 있었고 자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의 증명은 어떤 거예요? 기초선에서 학생 행동이 한번 변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증명되는 거죠. 또 한 번 더 B 상태에서 중재를 뺐더니 학생 행동이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구간이 바로 예언의 증명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효과의 복제. 다시 한번 중재를 투입했더니 또 학생 행동이 바람직하게 변했다면 효과의 복제에 의해서 기능적 관계가 입증되더라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쿠퍼의 기능적 관계 3가지 증거는 바로 예언의 증명, 그다음에 효과의 복제라고 하는 3가지 증거들 선생님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다 기초선 설계라는 거 선생님들 중다 기초선이잖아요. 기초선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중재는 하나이지만 학생의 행동, 종속 변이는 3개가 되는 거죠. 중다 기초선 설계이고요. 해당하는 연구 설계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재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루어져서 기초선 구간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중재에 의한 학생 행동의 3가지에 있어서 변화가 1번, 2번, 3번 반복됨으로 인해서 기능적 관계가 입증된다는 것까지 선생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기초선 측정과
중재의 순차적 투입으로 이루어지는 실험 설계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기초선을 우리가 1개, 2개, 3개를 구해서 동시에 기초선을 측정하고 있고 또 중재는 어떻게 투입돼요? 첫 번째 구간에서 중재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 중재가 투입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도 중재가 충분히 효과가 입증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구간에 중재가 투입되면서 중재 효과가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됨으로써 기능적 관계가 입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다 기초선 설계 오류 너무 중요했죠. 오류. 기초선 오류와 중재 투입 오류 각각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거 너무 필요했어요. 우리 다시 정리했으니까요.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렇게 풀면 너무 쉽겠구나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다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행동 간 중다 기초선, 상황 간 중다 기초선,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가 있었는데 각각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행동 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할 때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중다 기초선 설계를 적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다를 뿐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 조건을 맞춰준 상태에서 기초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중다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기초선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일단 기초선 세 가지를 동시에 수집해야 된다는 부담도 크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해당하는 기초선 같은 경우에는 중재를 굉장히 늦게 받게 되죠. 가장 늦게 중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투입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초선에 해당하는 행동은 중재를 엄청 늦게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해당하는 중다 기초선 설계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반전 설계에서는 AB라고 하는 중재를 줬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철회 구간이 있었다면 중다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중재 철회 없이도 이러한 기능적 관계를 입증 가능하다는 거, 또 내외적 타한도가 매우 높은 중재 설계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중다 기초선 설계와 동일해요. 하지만 다른 점이 바로 중다 기초선 설계의 문제점인 기초선 관련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프로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헐적 측정과 관련된 것이었죠. 용어 정리해 주세요. 프로브라는 것은 간헐적 측정입니다. 간헐적 측정이 만약에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의 표적행동을 좀 더 많이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기초선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변 현상 파악을 지원한다는 것까지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주의점, 기초선의 안정성을 가정할 수 있어야지만이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를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초선 안정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중재를 투입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기초선을 최대한 간헐적으로 수집하면서 교사나 학생에게 문제행동 예방하고 교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기초선이 뭔가 안정적이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재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재 도입 직전에는 이렇게 중재를 도입하기 직전에는 한 세 가지 자료점에서 기초선이 안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준 변경 설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기준 변경 설계 또는 준거 변경 설계라고 하는 것이었고 해당하는 설계가 사실은 그 모양에 있어서는 AB 설계라고 하는 반전 설계와 동일했어요. 하지만 B 구간에서 중재가 하위 구간으로 나뉘더라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죠. A와 중재 구간과 B인데 B라는 중재 구간에 있어서 이렇게 하위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기서 각각의 교사가 의도하는 행동 기준에 따라서 학생이 의도한 만큼 변화가 생기게 되면 문제 행동이 처음에 이만큼 있었는데 교사가 원했던 만큼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3번 이상의 기준의 변경에 따른 중재 효과가 입증되면은 기능적 관계가 입증되더라라는 부분이었죠.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해당하는 기준 변경 설계 또는 준거 변경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행동 변화가 목표일 때 사용할 수 있겠더라. 간단한 예로 학업 수행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와 같은 그렇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행동 변화가 목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였고요. 하위 준거에 융통성이 있었다는 거, 우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장인데 하위 준거가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의도한 대로 교사가 설정한 준거를 약간 다양성, 융통성 있게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단계적으로 변화될 수 없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문제 행동이어서 빠른 수정이 필요한 행동 같은 경우에는 기준 변경 설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까지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에게 3번 정도의 반복을 통해서 A와 B 구간에서 하위 구간이 나눠져 있고 이러한 3번 정도의 반복을 통해서 기능적 관계, 즉 B라는 중재가 정말 학생 행동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는데 3번 정도의 반복만으로도 충분히 기능적 관계가 입증되지만 이러한 기능적 관계를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4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었죠. 하위 구간의 수를 더 늘려보는 거예요.
더 늘려보면 어떻게 돼요? 학생 행동이 3번 반복되었던 것을 이제는 4번, 5번, 6번까지도 반복시켜 봄으로써 좀 더 기능적 관계를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회귀의 수라는 것은 하위 구간 내에서 학생의 행동의 수를 조금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회귀에서는 한 3번 정도의 자료점, 그 다음에 5번 수집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위 구간 내에서 회귀의 수를 다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교사의 의도대로 행동의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 아 정말 교사의 중재가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기능적 관계가 조금 더 강력하게 입증이 되겠죠. 다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기준이라는 것도 교사가 약간 융통성하게 설정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조금 낮게 설정했다가 두 번째 구간에서는 높게 설정했다가 이런 식으로 교사가 의도한 대로 학생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학생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약간 기능적 관계가 좀 더 강력하게 입증되더라라는 부분인 거고요. 반전을 추가할 수 있어요. 사실 기준 변동 설계에서는 반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능적 관계 입증이 가능하죠. 3번 정도, 3번 이상의 반복을 통해서 아, 이 중재가 정말 효과적이에요. 학생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라고 기능적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반전 구간을 포함함으로써 조금 더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이전 수준으로 반전 또는 기초선 수준으로의 반전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건 변경 설계라는 것, 나머지 있는 여기 2가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는 기능적 관계 입증은 약간 부수적인 원인이고 약간 부수적인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중재 효과, 2가지 이상의 중재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2가지 이상의 중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 바로 조건 변경 설계와 교대 중재 설계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2가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조건 변경 설계 또는 중다 중재 설계예요. 아까는 중다 기초선 설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사의 중재가 하나에 학생의 종속 변인이 3개였다면 이제 중다 중재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행동은 하나예요. 종속 변인은 하나이지만 교사의 중재가 2개 이상이어서 해당하는 교사의 중재 2개 이상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찾고자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B와 C에 해당하는 2가지 중재, 여기도 이렇게 2가지 중재가 나오는 거예요. A, B, C 중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재 효과를 비교할 수 있지만 기능적 관계 입증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반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반복이 없기 때문에 기능적 관계 입증은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A, B, A, C 같은 경우에도 중재를 비교할 수는 있지만 기능적 관계 입증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의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반전 설계에서는 반복이 되지만 여기서는 반복이 아닌 단순히 B와 C라는 중재를 약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까지 선생님들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기초선 2의 역할을 쓰시오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중재 B와 중재 C의 영향력을 중간에서 약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B, A, C에서 마지막 A, B를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기능적 관계 입증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해당하는 중재가 정말로 그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켰구나라고 하는 기능적 관계 입증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조건 변경 성격 자체는 중재 효과 입증이 목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조건부로서 기능적 관계 입증을까지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해당하는 조건 변경 설계 같은 경우에는 중재를 어떻게 도입하게 돼요? 순서적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기초선 다음에 B라는 중재, 그 다음에 C라는 중재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중재를 도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해당하는 중재의 전이효과 때문입니다. 자, A라는 기초선에서 B라는 중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중재가 이렇게 팍 높아졌어요.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게 될까요? 아, B라는 중재보다는 C라는 중재가 훨씬 더 효과적이겠구나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해당하는 C라는 중재의 효과가 사실은 B에 해당하는 누적 효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중재의 전이효과 또는 이월효과 전이효,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불리긴 하지만 전이효과, 이월효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생 변수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다음에 해당하는 중다 중재 설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결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인접한 상황끼리의 중재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A, B, C A, B, A, C 중재가 있는 거예요. A, B, A, C 중재가 있었을 때 자, 여기서 선생님께서는 A라는 기초선과 B가 이만큼, C가 이만큼 행동의 변화를 보인 거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선생님 B와 C 중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중재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께서 혹시나 C라고 대답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 이유는 언제나 인접한 상황끼리만 중재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B와 C는 지금 두 번째 A로 인해서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와 C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A 기초선과 B라는 중재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아, B는 조금 A에서 중재를 제공했더니 학생 행동이 변했기 때문에 효과적이구나.
또 C 같은 경우에도 학생 행동을 좀 변화시켰기 때문에 효과적이구나. 즉 B와 C 각각의 행동 중재 효과를 입증할 수 있겠지만 B와 C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혼합 중재는 그 혼합된 형태 그 중재 제한을 해석해야 한다는 부분은 우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배웠었죠. 그 부분 꼭 한번 봐주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대 중재 설계 너무 중요했었습니다. 그쵸? 교대 중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사의 중재가 2개에 학생 행동 하나에 교사 중재가 2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중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대 중재 설계였죠. 해당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음에 기초선과 중재 구간에서 하나 A라는 중재와 B라는 중재가 나뉘게 되고 이때 조건부로서 기능적 관계를 보고 싶으면 효과의 복제가 필요해요. 효과의 복제가 필요해서 여기서 효과적이었던 중재 A를 한 번 더 실시함으로써 복제를 하면 기능적 관계가 입증되는 것이고 원래 교대 중재의 목적 자체는 이러한 2개의 중재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대 중재 설계의 특징이라는 것은 여러 중재를 교대로 실시해서 빠르게 중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간격으로 교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봤던 조건 변경 설계에서의 문제점, 중재를 순서적으로 제공해서 중재 이월효과, 전이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중재예요. 그다음에 키워드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빠른 간격으로 교대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임의적인 배열과 평형화를 통해서 약간 중재 회계라든지 그런 것들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강론에서는 균형 잡기라는 용어를 부르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수직적 거리를 통해서 중재 효과를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AB 중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A와 B라는 수직적 거리를 통해서 중재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다른 강론에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이라고 또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 한번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대 중재에서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원래 우리가 짧은 시간으로 교대 간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기 내의 교대라는 것과 회기 간 교대라는 것이 있었죠. 원래는 이런 외생 변수의 개입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는 회기 내의 교대가 가장 적절해요. 같은 회기 내에서 A와 B라는 중재를 교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뭔가 중재를 실시할 때 학생의 뭐 상태라든지 아니면 학생이 혼란스러울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기 간 교대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적 타당도 높이기 위해서는 외생 변수의 개입을 통제해야 되다 보니까 회기 내의 교대가 가장 좋더라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개별 대상 연구 종류, 반전 설계부터 중다 기초전 설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기준 변경 설계에서 실험 통제 강화 요인까지 다 살펴본 거죠.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요인 살펴보신 거고요. 조건 변경 설계에서도 특히 유의사항 다 살펴보신 거고 교대 중재 설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배열과 평형화, 균형 잡기 이런 것들 다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자료의 시각적 분석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방금 봤던 다양한 그래프와 관련해서 자료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할지 관련해서 5가지 요인으로 사용해서 자료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의 수준과 관련된 키워드 무엇이었나요? 바로 평균치라는 거. 그래서 내 상황 간 평균치를 구해서 각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자료의 경향이라는 것은 자료의 방향과 그 변화와 관련돼서 자료점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뭐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감소 경향인지, 무반응인 건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변화율이라는 것은 변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변화율이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림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뭔가 그 자료의 안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재 효과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의 중첩정도 너무 중요했었는데 특히 중첩률 또는 비중첩률 2가지로 구할 수 있었죠. 특히 기초선과 중재 구간이 중첩이 잘 되지 않을수록 중재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는데 중첩 정도 같은 경우에 절대 단독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적 분석 요인과 함께 고려해서 해석해야 되어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효과의 즉각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초선에서부터 중재 효과가 즉각적이면 즉각적일수록 즉각적으로 변화하면 될수록 중재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5가지 시각적 분석 요인 꼭 정리해 주시고요. 기출문제에서는 수준과 경향, 즉각성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선생님들께서 골라서 쓰도록 하는 문제가 한 2번 정도 출제되었었어요.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키워드들을 알아야지 선생님께서 잘 쓰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시각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교사도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뭐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주관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들 꼭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다음 강의에서 바람직한 행동 증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